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하유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오후 시간에 저희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건강강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신홍반 루푸스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좀 가능한 한 환자분들께 진료실에서 많이 또 하지 못한 내용들을 많이 아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용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선 루푸스의 역사와 분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루푸스의 역학과 병인, 그리고 어떤 증상, 어떤 검사실 소견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진단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들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푸스의 이제 역사와 분류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제 저희가 루푸스라고 보통 편하게 좀 이름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제 크게 얘기하면 이제 루푸스라고 하는 병에는 이제 요런 좀 크게는 3가지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 과에서 많이 다니시는 환자분들은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다니시게 되고, 피부로만 이런 루푸스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신에 대한 다른 장기 침범은 없이 피부에 만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피부 홍반 루푸스라고 얘기하고요. 아주 드물게 이제 신생아한테 루푸스 유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신생아 루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의 이제 역사를 간단히 좀 되돌아보면, 이제 이름이 이렇게 길지만 이제 이걸 하나씩 띄워보면 전신 홍반 루푸스, 이제 이런 거를 다 이름을 더해서 이름이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냥 워낙 이름이 길다 보니까 이제 사실 저희도 진료 볼 때 그냥 루푸스라고 이제 좀 간략히 얘기하는데, 이제 내과에 다니시는 많은 수의 환자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런 전신 홍반 루푸스가 있어서 다니시게 되는 분들이고, 전신 말 그대로 우리 온몸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홍반이라는 건 이제 붉은 반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분이 경험하시진 않지만 이제 루푸스 환자분에서 이제 피부 증세로 이런 붉은 반점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름이 붙였고, 이 루푸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꽤 역사가 깊습니다. 이제 1230년도에 이탈리아 의사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루푸스 환자분에서 발생하는 이 피부의 이런 뺨 발집 모양이 마치 이렇게 늑대에서 보이는 이런 뺨의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루푸스라는 거는 이제 라틴어로 늑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어원으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의학이 발전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던 병으로 추정은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가장 처음 그림으로 기술했던 사람이 1856년에 오스트리아 피부과 의사인 분이 이제 이렇게 그 의학 교과서, 이렇게 이미지 교과서인 아틀라스, 피부 아틀라스에 이렇게 루푸스 환자의 피부 병번을 삽입하로 출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실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이 예전엔 많이 생소한 병이었지만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알려지게 됐고, 사실 뭐 언론에서도 이제 루푸스로 투병하신 유명인들의 기사가 가끔은 나와서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제 그 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뭐 그 셀레나 고메즈랑 그 이제 최진실 씨 딸인 최준희 양이 이제 뭐 루푸스 투병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터넷에 많이 올리면서 사실 좀 유명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앓고 계신 많은 셀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루푸스란, 앞으로 이제 전신 홍반 루푸스를 이제 루푸스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장기를 침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침범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자가 면역은 뒤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루푸스는 어떤 환자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가히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좀 가임기 여성에 호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비율이 한 남자에 비하면 여자가 한 10배 정도 많이 생겨서 한 90% 정도가 여성 환자분이고요. 인종에 따른 차이도 조금 존재하는데, 아주 백인보다는 이런 아프리칸에 더 많고, 이제 아시아인이 중간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우리 가임기 여성 한 20대에서 30대 여성에서 가장 호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특징적인 질환이 되겠지만, 뭐 어느 연령대에서 어느 성별에서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병률은 이제 좀 뭐 나라마다 인종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자료는 한 10만 명당 15명에서 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건강보험 청구 자료 기반으로 하면 10만 명당 한 220명 정도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흔한 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드물거나 그런 질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제 루푸스로 좀 진단을 받게 되시면 사실은 좀 많이 놀라시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 도대체 나한테 이런 병이 왜 찾아왔나요? 왜 생기나요? 이제 원인이 뭔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일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의학 연구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가능성 있는 연관 요인들은 이제 많이 조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유전적 요인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적 요인은 많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병의 한 10에서 20% 정도 이제 있을 거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좀 다요인, 유전적인 다요인이 있는 질환이고, 저희가 이거를 뭐 좀 복잡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복합 형질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특정 이런 유전자의 변이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된 것들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가지가 넘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유전적 요인이 일부는 관련이 있지만 그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전자가 거의 일치할 텐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50%,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10% 정도 질병을 갖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한 유전적 요인이 대충 10%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계 가족에 루푸스가 있으면 뭐 자기 가족이나 자녀분한테 루푸스가 이렇게 유전이 되냐,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는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상승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이제 루푸스의 유병률이 한 10만 명당 20명 정도인 걸, 이런 걸 고려하면 실제로 가족 중에 있을 때 유전될 확률은 한 1%가 채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전성이 없진 않지만 유전적 요인이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환경적 요인들 중에 몇 가지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그리고 이런 자외선, 흡연, 심한 스트레스, 특정 약물, 막 항생제 같은 약물들이나 여성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호르몬이 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좀 관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전적 요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있으면 이게 다 내가 루푸스에 걸리나요?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모양은 복잡하지만 이런 저희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인자, 이런 질병 감수성을 있는 어떤 개인에서 뭐 정확히 그 과정은 모르지만 이제 어떤 이유로 이런 우리 몸의 자가 면역 반응이 촉발이 되고, 뒤에서 살짝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 촉진되면 이제 결국 우리 몸에 대한 자가 항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자가 항체가 이제 실제로 자가 항체가 존재한다고 무조건 또 병이 생기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에 또 일부에서 결국은 이런 자가 항체들이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에 이제 사실 환자분들이 증세가 생겨서 아, 나는 이제 루푸스입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게 되고, 네, 이런 경우 이제 좀 적절히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이런 장기의 염증이 지속되면 결국 이런 장기의 기능이 손상되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루푸스의 증세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뭐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천차만별이고 개인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루푸스 환자분들이 동일한 증세를 갖고 계시지 않고요. 또 이게 실제로 동시에 하나가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증세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처음에는 없던 증세가 경과를 계속 관찰하다 보면 추후에 다른 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다양한 임상상을 갖고 있는 병이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제 흔한 증세들이 어떤 게 있냐 말씀드리면, 우선 전신 증세로 원인 모를 이렇게 발열, 미열, 오한, 뭐 피곤, 쇠약감, 이런 전신 증세가 있거나, 특히 이제 흔한 증상은 관절통, 관절염 증세나 피부 발진, 이런 관절 피부 증세가 특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또 그 외에 또 중요하지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신장 기능의 이상이라서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이제 신증후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흉통이나 늑막염, 아니면 빈혈이라든가 혈액 검사상의 이상 소견, 그리고 광과민증, 탈모증, 구강궤양, 레이노증, 혈전증, 뭐 여러 가지 신경계 증상, 그다음에 반복되는 유산이나 사산,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지만 흔한 순서대로 하면 관절, 피부, 근육, 신장, 혈액 수치 이상, 이 정도가 이제 좀 대표적 증세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증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좀 흔한 증세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그 사진에서 그 루푸스 그 늑대 사진에서 본 것처럼 좀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피부 발진으로 이렇게 뺨 발진 아니면 혀부 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코 입술 주름, 여기 이제 화면에서 요 부위입니다. 이제 코
옆을 따라서 이 주름은 침범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뺨 쪽에 마치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생기는데 뺨 부위에 평탄하거나 도드라지지 않게 빨갛게 이렇게 생기는 홍반, 이게 이제 뺨 발진이로 루푸스의 좀 대표적 증세고요. 근데 이제 요 병변은 보통 좀 급성기 증세라고 하는데요. 병이 심하거나 할 때 잘 나타나다가 병이 좋아지면 보통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외에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원반형 발진, 영어로 뭐 디스코이드 래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 혓부 발진과는 달리 여러 부위에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또 뺨에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보여드린 발진과는 달리 이렇게 꼭 비늘이 있는 것처럼 각질 이런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피부에 있는 모낭선 같은 게 막히고 빨갛게 되기도 하고 각질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좀 만성적인 병변이라 이제 오래되면서 보통 흉터를 남기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위축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흉터가 나타날 수 있고, 가끔은 이제 이런 게 두피에 나타나면 이제 결국 피부 탈모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광과민성 뭐 아니면 햇빛 알레르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햇빛 노출되는 부위에 비정상적으로 발진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 때 생기는 발진은 주로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반팔 입으면 팔이 드러나는 부위라든가 목이라든가 이런데 햇빛 노출로 인해서 악화되는 그런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꼭 피부 병변이 없더라도 이제 루푸스 환자분이 병의 활성도가 있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관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증세와 연결되는 걸로 이제 점막 증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입안이랑 코안, 뭐 귀안 이런 데 이제 점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때 이제 궤양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구강, 입안 쪽에 이렇게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에 보면 이렇게 점막이 소실되면서, 근데 이제 루푸스 때 생기는 궤양은 대부분은 통증이 없거나 아니면 좀 심하지 않고 얇게 생기는 것이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 코 안쪽 점막에도 궤양이 생기기도 하고, 드물게 항문이나 생식기 쪽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절 증세 역시 또 흔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침범이 흔한데요. 관절 통증만 있는 경우도 있고, 관절에 통증도 있으면서 이제 염증 소견이 같이 있으면 그걸 저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관절통과 관절염은 이런 루푸스 환자의 초기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관절이 뭐 눈으로 봐도 붓고 만져보면 부어있고, 부어있으면 이제 관절 운동 범위에 운동 제한이 생기고, 이제 그 누르면 열감과 아통이 느껴지고 이제 그럴 수 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질환 중에 관절염이 생기는 병 중에 이제 저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에 염증이 비슷하게 생기지만 염증이 오래되고 조절이 안 되면 관절이 손상이 되고 파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 루푸스 때 생기는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관절이 많이 손상되거나 하는 경우는 좀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의 관절염 사진을 교과서에서 갖고 오신 것인데요. 여기 가운데 마디죠. 손가락 가운데 마디에 이렇게 관절이 부어서 주름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손을 구부리는 게 잘 안 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 저희가 수지 변형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모양이 조금 변형되는 경우가 훨씬 류마티스 관절염보다 드물지만 루푸스에서 드물게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루푸스에서 이제 이거는 증세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검사를 하면서 알게 되는 소견일 텐데, 이런 혈액 수치의 이상이 또 흔히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성분 중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적혈구 말 그대로 빨간 피죠. 빨간 피고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백혈구도 여러 세포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제 주로는 면역에 관여하는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소판이라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이렇게 찌꺼기처럼 보이는 이제 혈소판인데, 혈소판은 이제 저희가 피가 났을 때 피가 이제 지혈이 되려면 응집이 돼서 딱지가 지고 피가 멎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혈액 응집에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루푸스가 활성도 되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한 가지 종류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감소증, 적혈구 수치가 낮으면 빈혈, 이제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혈소판 감소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관찰이 될 수 있는데, 백혈구 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혈구 수가 한 4,000개 미만이면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정상은 한 4,000에서 10,000개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흔히는 백혈구 수치가 이제 감소하지만 한 2,500개에서 4,000개 정도 사이면 보통 저희가 경미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좀 경미한
심한 백혈구 감소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 아주 병이 심할 때는 좀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혈구 안에는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면역세포 종류들이 있는데 그 백혈구 중에 이제 루푸스의 좀 특징은 림프구가 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림프구 외에 이제 백혈구 구성하고 있는 호중구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면역 반응에 주로 관여를 하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호중구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빈혈도 사실 흔히 나타나는데요. 이제 그럼 루푸스 환자분에서 빈혈이 있으면 항상 이게 루푸스가 심해서 나타나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고요. 루푸스 환자분에서 사실 실제로 보면 가장 흔한 빈혈은 그냥 만성 질환이 있고 만성 염증이 있어서 빈혈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되어 있는데 가끔은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 활성화돼서 이런 적혈구가 여러 가지 자가 면역 반응 염증 때문에 만들어져도 자꾸 깨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용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가 면역에 의한 용혈성 빈혈이 가끔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혈액 안에 존재해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뭐 이제 저희가 피 검사로 쿰즈 검사라고 하는 걸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게 간접적으로 좀 용혈성 빈혈이 있는 거를 이렇게 뜻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혈소판 감소증도 이제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는데 우선은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해져서 이런 혈소판들이 자꾸 만들어지지만 자꾸 깨지고 그래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가끔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혈전이 루푸스 환자에서 가끔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전이 생기면 혈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또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드물게 이런 게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마 이게 다니시게 되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수치가 요거 보체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이제 외부 물질,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이제 침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면역 세포들이 실제로 그 박테리아랑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항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항체를 도와서 실제로 나쁜 바이러스 이런 항원들을 제거하는 이런 도와주는 이렇게 혈청 단백질, 이렇게 무기 같은 겁니다. 그런 건데요. 이제 이런 보체가 사실은 이런 감염이 있고 바이러스 나쁜 애가 들어와도 이제 많이 소모가 되지만 이 루푸스에서는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돼서 이제 실제로 이런 보체가 많이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돼서 루푸스가 활성화되고 심해지면 이런 보체 수치가 혈액 내에서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루푸스 진단할 때도 쓰고 이제 환자분이 다니실 때 검사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 보체 수치가 낮으면 비교적 좀 루푸스 활성도가 높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오히려 병이 좋아지면 이 보체 수치는 다시 회복해서 증가해서 정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저희가 환자분들 진료할 때 도움이 되고 보통 그래서 이 보체 종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루푸스에서 많이 변화하고 알려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이 컴플리먼트인데 이걸 줄여서 C 이렇게 쓰고 C3, C4, 뭐 CH50 근데 요거는 실제 검사실에서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C3, C4 수치를 가장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또 이제 또 루푸스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신장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은 사실 이제 다른 피부나 관절 같은 경우는 환자분이 이제 눈으로 보거나 관절을 아파요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루푸스의 신장 침범은 사실은 이제 아주 심한 경우는 저희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거를 신부전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신증후군 이거는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단백뇨가 너무 많이 나오면 몸의 단백질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부종이 심하게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환자분들이 증세를 느낄 수 있지만 뭐 그렇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별로 증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환자분들이 다니실 때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는 계속 하려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데요. 신장 침범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확인하느냐? 원래 이제 소변 검사에서는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소변에 단백질이나 혈뇨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세포 원주 이런 게 나오면 좀 신장 침범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장에 침범이 의심이 된 경우에 모두가 시행하진 않지만 만약에 하루에 한 0.5에서 1g 이상의 단백뇨가 나오거나 아니면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혈뇨가 많이 나오거나 할 때 아마 신장 침범이 있는지 조직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신장 침범이 명확히 의심되는 경우 이제 조직 검사를 권유드리게 되고 이 조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 루푸스 환자분의 신장에 침범이 있을 때 그 조직 소견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조직 소견을 보고 6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이 중에 어떤 형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조기 진단하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나중에 신장 기능이 망가지거나 신장의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권고하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긴 하지만 크게는 1, 2, 3, 4, 5, 6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학적 소견을 보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6번은 이제 이미 많이 진행돼서 이제 사실 신장 기능이 거의 소실이 되고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상이 없고 아주 조직학적으로만 미미한 염증이 있는 상황이고 보통은 조직 검사 하시게 되면 2형, 3형, 4형, 5형 중에 하나로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3번과 4번은 뭐 이제 국소 미만성 나오지만 이 두 가지는 비교적 좀 염증이 심한 타입이고 이제 그런 경우는 단백뇨와 혈뇨가 많이 나오고 가끔은 이제 신장 단백뇨가 많이 나와서 신증후군, 그러니까 전신 부종이 생기면서 그런 합병이 생길 수 있고 또 가끔은 신기능이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나중에 점차 소실되고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3형과 4형이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면역 억제제 치료가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장기 조금은 더 드물지만 그런 장기들의 증세를 말씀드리면 이제 호흡기계로는 흉막, 결국은 이제 폐를 싸고 있는 막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거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흉막염이 생기고 이제 보통 이제 뭐 늑막에 물이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는 증세가 없는데 검사를 했는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이렇게 심호흡이나 기침하면 통증이 생기는 것처럼 흉막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 자체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아주 드물긴 하지만 뭐 급성으로 루푸스 때 이제 뭐 꼭 코로나 때 그 폐렴이 생기는 것처럼 폐렴이 생기거나 아니면 폐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조금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혈전이 생겨서 폐 쪽으로 가는 혈관에 이렇게 혈전이 생기면 그걸 저희가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폐동맥 고혈압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장에서 폐 쪽의 혈관으로 가는 혈관의 혈압이 높아지는 걸 폐동맥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폐가 CT를 찍었을 때 이렇게 검게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폐 실질 자체가 하얗게 염증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게 이제 다양한 범위로 생길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 CT를 찍었을 때 폐 쪽으로 가는 혈관에 혈류가 잘 이렇게 하얗게 보이다가 여기에 막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혈전, 피떡 같은 게 져서 이 혈관이 막혀서 폐색전증이 생긴 경우가 이렇게 보이는 거겠고요. 뭐 가끔은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의 혈압이 높아지면 이제 요렇게 폐 쪽에 가는 혈관이 유달리 이제 두꺼워지고 이렇게 넓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요쪽이 이제 늑막이라고 하는 그 폐를 싸고 있는 막인데 그쪽에 물이 찬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드문 증상이지만 폐포 출혈이 생기면 이렇게 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엑스레이상 까맣게 보였다가 출혈이 생기면서 새하얗게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심장 쪽에도 가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늑막에 문제가 생기듯이 그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인 심막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대부분은 무증상이고 심하진 않지만 심한 경우에는 물이 너무 많이 차서 심장이 눌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가끔 드물게 심장 근육 자체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가끔 하시고 검사를 하시게 되겠고요. 뭐 이제 그거와 별개로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 이제 심장으로 가는 그 동맥을 저희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데 이제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이 생겨서 가끔 혈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푸스를 오래 앓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제 연령이 들면서 이제 가끔은 루푸스 환자에서 이제 치명적인 좀 사망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드물지만 이제 사실 신경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계도 워낙 증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단을 하거나 할 때 좀 어려움을 겪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제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는 그냥 뭐 이제 간질 발작, 흔히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전에 병력이 없었던 경우에 이제 이런 정신병증 증세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여러 형태의 다양한 신경계 증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자가 면역 반응, 자가 항체 요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은 뭐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일은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 이렇게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면 이런 면역 세포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 항체들을 만들어내고 이 항체들이 맞서 싸워서 결국은 이제 균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몸을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는데 이제 루푸스에서는 루푸스 외에도 이제 사실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로 적군과 악군은 우리 면역 세포들이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이런 것들로 면역 세포가 이제 말 그대로 쓸데없이 과하게 활성화돼서 적군과 악군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의 자기 세포, 자기 몸의 세포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자가 항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런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자가 항체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항원들과 반응하면서 쓸데없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루푸스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자가항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 외에도 뭐 류마티스 관절염 때 나오는 류마티스 인자, 항핵항체 이런 것들도 항CCP 항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자가항체는 사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럼 이런 자가항체가 양성이라고 무조건 다 류마티스 질환, 루푸스가 있냐? 또 그거는 아니고요. 이런 항체가 존재하는 또 일부분의 환자에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장기의 염증 반응이 발생하면 이제 그게 실제 질환으로 발전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자가 항체 중에 항핵항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핵항체 이름 말대로 핵에 대한 항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요. 이 핵에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물질이든 항체가 있으면 그걸 이제 항핵항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루푸스 환자분의 대부분에서 이제 이게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루푸스 환자분을 진단할 때 이제 1차 선별 검사, 스크리닝 검사로 이 검사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대부분의 루푸스 환자에서 양성으로 나오지만 그럼 이게 이제 양성이면 루푸스인가요? 이렇게 이제 문의를 하신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비특이적인 검사라서 루푸스 환자분들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루푸스가 아닌 다른 질환이랑 아니면 건강인에서도 양성률이 한 5에서 10% 정도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음성인 경우는 거의 루푸스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푸스를 배제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항핵항체가 양성이면 또 무조건 루푸스냐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가 항체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루푸스가 의심되고 진단이 되면 항핵항체 외에도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항체를 뭐 1차나 2차로 같이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항체들은 사실 모든 환자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양성률이 뭐 낮은 건 10%, 높은 건 70% 정도 되는데 이제 사실 이게 환자분마다 또 갖고 있는 게 다르고 이제 또 모두 없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항핵항체가 양성이고 임상 증세에 따라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항-dsDNA 항체, 그다음에 항-SM 항체. 이거는 사람 이름 스미스를 약자로 한 건데요. 스미스 항체, 항-RMP 항체, 항-로 항체, 항-라 항체, 항히스톤 항체, 항인지질 항체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보통은 이거는 계속 검사를 하진 않지만 환자분을 처음 진단할 때 보통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다양하긴 한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항-dsDNA 항체와 항-SM 항체는 대부분 루푸스 환자에서만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핵항체가 양성이고 요거가 양성이면 대부분 이제 루푸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중에 항-dsDNA 항체는 병의 활성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자분들 다니실 때 이제 요거를 자주 검사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항체 중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항-로 항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요거는 신생아 루푸스와 좀 관련이 있어서 루푸스가 이제 가임기 여성분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로 항체가 양성인 경우는 이제 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인지질 항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 크게 세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루푸스 항응고인자, 항카디오리핀 항체, 항베타2 GP1 항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이 혈액 안에 이 자가 항체가 존재하면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잘 생기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혈전이 잘 생기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초기에 유산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혈소판 감소 등의 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가 항체는 루푸스를 진단받으시기 전에부터 대부분 조금 이제 미리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뭐 많게는 한 평균 3년 전부터 이런 항핵 항체가 생긴다고 하고 이제 이런 게 점차 많아지면서 결국 환자분 증세가 나타나면 이제 루푸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앞서 이제 증상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루푸스를 어떻게
진단하나요? 뭘 보고 난 루푸스인지 확실하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요. 루푸스는 사실 이제 한 가지로 단일 검사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보통 환자분의 증상, 신체 검진 소견, 혈액 소변 검사, 자가 항체의 존재,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여러 가지 영상 검사, 또 필요하면 조직 검사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문가, 류마티스 전문의의 임상적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사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경험이 많이 필요한 진단인데, 사실 그래도 많은 수의 환자분들을 이제 거의 루푸스에 가깝다라고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학회에서 이제 전형적인 루푸스 환자를 분류하기 위한 이런 분류 기준 이런 걸 제시한 바가 있고,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1997년, 2012년, 2019년에 이렇게 나와서 조금씩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이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가지라면으로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든 다음에 조금 더 개선을 해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거는 뭐 자세히는 말씀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이런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흔한 임상 증상, 뭐 피부 증상, 관절 증상, 뭐 장막염, 뭐 신경계 증상,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소견, 뭐 신경이나 장막염 같은 경우 영상으로 또 확인해야 되고, 검사실 소견,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에서 신장 침범, 혈액 이상, 자가항체가 존재하냐, 이런 여러 항목 중에 11개 중에 4개 이상을 만족하면 루푸스라고 하자, 이렇게 처음에 1997년도에 미국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만으로 다 모든 루푸스 환자를 잡아내긴 좀 어렵다 보니까 2012년도에 사실 조금 이제 세계 루푸스 전문가 모임에서 조금 더 이걸 개선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환자분의 임상 기준, 그러니까 환자분의 증세랑 검사 소견과 면역 기준, 이런 자가 항체가 존재하고 보체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기준과 해서 이런 것 중에 적어도 4가지 이상, 근데 적어도 이쪽에 한 가지, 이쪽에 한 가지 있거나, 아니면 이 대표적인 항액 항체나 dsDNA 항체가 양성이면서 신장 조직 검사에서 루푸스 신염이 증명되면 루푸스로 이제 진단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을 하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상, 진찰, 영상, 검사실 소견을 다 합쳐서 진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얼마 전에 3년 전에 미국과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서 분류 기준을 또 만들었는데요. 사실 앞선 거와 비슷한데 여기에서는 이제 처음은 우선은 항액 항체가 양성이면 루푸스에 관한 이렇게 분류 기준을 적용을 하고, 이 뒤에서 보여드린 것에서 이 뒤에 항목에서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한 10점이 넘으면 루푸스로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환자분의 임상 증세, 그리고 면역 수치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이게 이제 10점이 넘으면 루푸스로 분류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렇게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게 아직은 좀 진단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더 많은 환자분들을 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 계속 검사를 하는데, 사실 질병이 나빠질 때 뭘 보고 확인하나요? 이제 이거가 제일 걱정이 되실 텐데요. 보통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질병 활성도, 질병이 얼마나 심하냐를 판단하는 걸 여러 가지 보면서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외래 오실 때마다 많이 하는 게 뭐 이제 혈액 수치 중에 혈색소 수치, 백혈구 수치, 혈소판 수치, 소변에서 단백뇨 연료가 있는지, 뭐 신기능을 보는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상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검사들은 뭐 루푸스에서만 나타나는 소견은 좀 아닌데 좀 루푸스에서 특이적으로 또 도움이 되는 건, 죄송합니다. 보체 수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dsDNA 항체 수치가 증가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이제 병이 심해지는 걸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고, 또 진단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루푸스가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완치라는 개념은 좀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루푸스의 치료가 의학이 발전하면서 사실 많이 발전이 되었고, 개인의 질병 활성도, 그러니까 얼마나 심한지, 이걸 보통 이제 의학용어로는 중증, 뭐 중간 정도면 중등증, 좀 비교적 하면 경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활성도가 심한가, 그리고 장기 손상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개인에 따라 치료 방법을 달리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의 질병의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질병 활성도를 낮은 상태로 유지해서 여러 장기의 손상을 예방하는 게 루푸스 환자분의 궁극적인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치료 목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해, 그러니까 낮은 질병 활성도, 이런 게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루푸스 활성도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냥 눈으로 보고 간단히 하나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런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스코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상, 피검사상 이상 소견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신경계 침범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루푸스 신염이 있거나 뭐 혈관염이 있거나 이런 중요한 장기에 문제가 있을수록 중증, 뭐 비교적 중간 증세면 중등증, 뭐 피부라든가 관절 증세, 뭐 그리고 흉막염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제 경증 증세라고 해서요. 이런 것들과 검사 소견을 따져서 이제 얼마나 환자분이 활성도가 높은지를 저희가 간접적으로 조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푸스 환자분들의 경과를 보면 이제 사실 처음에야 병이 뭔가 증세가 생기고 있어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치료를 한 이후의 경과를 보면 한 15% 환자분들은 처음에 고생하셨다가 계속 안정적으로 좋은 상태 유지를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70% 정도, 그러니까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병이 발병했을 때 진행했다가 치료하면 또 좋아졌다가 또 안정적이다가 또 이렇게 약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한 15% 정도 환자분들은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좀 활동성이 계속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적절한 약을 써서 요거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사실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저희의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우선은 크게는 개인 맞춤 치료긴 한데 비약물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약물 치료는 뒤에서 설명드리겠고 이제 저희가 또 같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발증, 뭐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예방 치료를 같이 하고 특히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자가 면역 질환이고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예방 접종, 독감이라든가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권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생백신이 대표적으로 이제 현재로서는 그 대상포진 백신과 확열 백신이 생백신인데요. 이런 예방 접종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비약물적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 환자분이 관리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제일 오늘의 중요한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이 실제로 아까 발병의 좀 일부 환경적 요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자외선 차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피부 세포에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이런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외선 노출하는 일광욕이랑 선탠 같은 걸 피하시고 간접 차광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외출하시게 되면 자외선 차단제, 특히 이제 SPF를 잘 확인하시고 적어도 한 15 이상으로 두껍게 바르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서 자외선을 직접 맞는 거 아닌 간접 자외선 쐬는 걸 차단하시고 뭐 특히 여름에는 긴팔 옷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햇빛을 직접 쐬는 범위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뭐 선글라스나 모자, 양산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연은 병을 자가면역 질환을 흡연이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연은 하셔야 되고요. 여성 호르몬 제제는 절대 금기는 아니지만 이제 여성분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제제는 좀 주의하여서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적절한 영양분의 섭취와 규칙적 운동,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말이지만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만에서 생기는 이런 지방세포 자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자가면역 반응, 염증 반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를 같이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루푸스 환자분이 뒤에서 말씀드리기 많이 스테로이드를 쓰시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좀 체중 증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복용할 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적정 열량을 섭취하시고 저염식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취미 생활과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루푸스의 치료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심하냐, 그러니까 심한 장기에 침범이 있으면 신장, 뇌, 뭐 용혈성 빈혈들이 있으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나 강력한 면역 조절제를 써야 되고, 비교적 그래도 가벼운 장기 침범인 피부라든가 관절, 늑막염 이런 정도면 보통 항말라리아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저용량 스테로이드 이런 약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 간단히만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항말라리아제 아마 요거는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성분명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니면 약제로는 뭐 옥시크로린, 뭐 아니 듀록 이런 정도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말라리아제는 사실은 관절이랑 피부 증상 조절에도 효과적이고, 길게 봤을 때는 장기적인 손상 발생을 감소시키고 혈전을 예방하고 루푸스 악화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는 한은 모든 대아등한 루푸스 환자분에서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보통은 비교적 장기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약이지만 이제 가끔 일부에서는 한 장기간 사용했을 때 이 약제에 의해서 망막에 눈의 망막에 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실 비율은 높진 않은데요. 한 5년 사용하면 1% 미만, 10년 사용하면 2% 미만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사용할 때 투약을 하더라도 이제 용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위험이 높아지고 신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위험이 올라가고 이런 타목시펜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제를 같이 드시면 위험이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조금 그 체중에 비례해서 일정 용량 이하로 사용하고 한 투약하신 지 한 5년 이상 되면 안과 검진으로 망막 검진을 계속 받는 걸 좀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흔히 이제 저희가 소염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관절 증생과 장막염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제 저희가 또 필요시 사용하는 보조적 약제들로는 뭐 예방적 항생제, 위장관 보호제,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 그리고 신장 침범이 있거나 한 경우는 이제 혈압 조절과 심보, 단백뇨 조절 효과를 위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장제 이런 혈압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흔히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제제라고 하는데 요거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스테로이드는 1950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 루푸스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아마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여러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가장 빠르게 국소, 전신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치료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 실제 처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뭐 프레드니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트리암시놀론, 데플라자코트 이런 게 있는데 이 스테로이드 저희가 무조건 뭐 많이 쓰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침범 장기가 어떤지 질병 활성도에 따라 용량을 다르게 사용하고 아주 심한 경우는 스테로이드 고용량으로 사용하거나 이 고용량보다 뭐 한 10배 정도 넘는 용법으로 해서 정맥 주사로 한 3일 정도 충격 요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심한 분들한테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저희가 체중 증가라든가 얼굴이 뭐 이렇게 문페이스라고 하는데 달덩이처럼 동그래지거나 여드름, 불면증, 뭐 혈당 상승, 고혈압, 당뇨, 뭐 골다공증, 뭐 혈관, 뭐 피부가 멍이 잘 들고 막 위축이 돼요. 뭐 상처가 잘 안 나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사실 이거가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중요한 약제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를 하게 되는데 대신에 빨리 사용하되 병이 좋아지면 빨리 줄이는 걸 저희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이 용량 의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용할 때 빨리 중단이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이제 혹시 중단이 어려운 경우는 보통 저용량으로 사용하면 이제 이거는 저희가 프레드니솔론으로 하루에 한 알 반 이하입니다. 이 정도로 사용하면 비교적 장기간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정도로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말씀드리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고 하는 약,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 아자사이오프린, 칼시뉴린 억제제로 사용하는 사이크로스포린, 타크로리무스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조금 루푸스 신염이 있거나 병이 조금 심한 환자분에서 많이 투여를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루푸스 신염에서 좀 심한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는 오히려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것보다 면역 억제제를 오히려 같이 병용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일부 약제들은 이제 임신 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자사이오프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임신한 또 루푸스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부작용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비교적은 쓰는 환자분들이 드물긴 할 텐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약 중에 뭐 생물학적 제제라고 해서 이제 특정 염증 일으키는 물질을 타겟하는 표적 치료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리툭시맙이라고 하는 약은 비세포를 억제하는 약이 되겠는데요. 원래는 림프종에 사용하던 악성 종양에 대한 치료제인데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적이고 루푸스 환자분에서도 이제 치료 불응성으로 이렇게 병이 심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알려져 있는데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저희 나라에서는 좀 보험이 인정이 안 돼서 그 혈소판 감소 중에 아주 심한 경우만 인정 비급여이고 기존 치료제의 반응이 불충분한 분에서는 이제 허가사항 초과 비급여로 되어 있어서 좀 심한 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쓰게 됩니다. 있고 벨리무맙이라고 하는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인데 사실 이제 이거는 비세포라고 하는 면역의 중요한 세포를 억제하는 약인데 이거는 이제 10년 전에 FDA 승인을 받고 되게 오랜만에 루푸스에 승인된 약물인데 사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작년에 급여 기준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제 그 보험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앞서 말씀드린 이 DNA 수치가 양성이고 보체가 낮고 루푸스 활성도가 높고 이게 다 만족해야지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좀 사용이 제한적이지만 또 쓸 수 있는 약제 옵션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푸스와 임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을 가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임기 여성에 호발하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사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루푸스에서 임신율은 정상인과 거의 동일합니다. 임신율은 동일하지만 좀 그 유지하는 과정 중에 태아 손실률이 비교적 조금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이런 혈전이 생기는 항인지질 항체 양성인 경우에 그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미리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출산 자체는 대부분은 사실은 잘 하시는데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정상분만, 그리고 한 20% 정도는 조금 조산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 한 20% 정도에서는 이제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하시는데, 사실 이제 정산 임신 시 유산율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로 얘기하니까 다소 올라가긴 하지만 또 잘 유지하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는 있고, 그래서 많은 수에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결과가 좋으려면 이제 6개월 정도는 병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전문의랑 상의해서 또 약제도 여러 가지 조절을 하고 하는 것이 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 시에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제 루푸스 환자분들 워낙 가임기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약제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말라리아제, 아스피린, 저용량 스테로이드는 임신 시 사용 가능하고, 면역 억제제 중에서도 아자사이오프린, 타크로리무스, 사이클로스포린 이런 약들이 임신 시 사용 가능해서 만약에 치료가 꼭 필요한 약이라면 중단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예후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루푸스 환자의 이제 일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항로 항체가 양성인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산모의 또 1에서 2%에서 이런 태아한테 일시적으로 항체가 태반을 타고 넘어가서 신생아 루푸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유전되어 있는 병이라기보다는 이 항체가 넘어가서 일시적으로 태아한테 루푸스 유사한 이런 발진이 생겼고, 이제 대부분은 그냥 호전됩니다. 3개월에 6개월 이내 호전되는데, 또 그 중에 5% 정도에서 그 태아한테 심장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 차단이 있을 수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로 항체가 양성인 산모분들 같은 경우는 임신 중기 정도에 심장 초음파를 잘 관찰해서 부정맥 발생을 종종 이제 감시하는 걸 권고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 루푸스 환자의 그 예후는 어떠냐? 사실 이제 옛날에는 루푸스가 막 되게 예후가 안 좋고 막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선입견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10년 생존율이 한 95% 정도까지 보고가 돼서 치료 효과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많이 향상이 됐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일반인 사망률의 한 2배 이상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된 사인은 초기 몇 년에는 병이 너무 심해서, 아니면 이제 면역 억제를 좀 세게 쓰다 보면 불가피하게 감염이 따라와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아주 질병이 오래되면 오히려 병 자체보다는 여러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말기 신부전 합병증 등으로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사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루푸스는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병이지만 사실 의학 발전으로 훨씬 치료와 예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면 위험하지만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또 건강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삶을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심한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눈에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선동되거나 현혹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같이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병을 관리해 나가시면 이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제가 강의하고 이제 지금 채팅방으로 올려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우선은 하나씩 할 텐데, 그 강의하는 도중에, 질의하는 도중에도 올려주시면 우선은 조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질문 주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우선 운동으로 헬스를 하고 있는데 그 몇 개월에도 좀 불편하면서 미열이 있거나 관절이 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쉬어줘야 하는지, 이렇게 운동을 너무 저강도로 하다 보면 헬스 발전이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상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면 좋은 건 많은데, 이제 사실 관절염이 있거나 관절통이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절을 또 많이 쓰면 더 아프시겠죠. 아프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너무 안 하면 오히려 근위축이 오거나 이러니까 더 안 좋을 거고, 또 많이 하면 오히려 관절통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또 걱정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사실 좀 정답이 없고 개인의 역치에 따라서 이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외래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스포츠학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사실 이제 병이 심할 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관절염이 뭐 처음에 발병하거나 병이 악화돼서 뭐 심하고 관절이 막 퉁퉁 부어있고 뭐 물이 찼어요. 뭐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 관절 운동을 우선은 잠깐 쉬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막 그런 상태가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호전이 된 다음에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게 좋는데, 보통 이제 관절을 사용하는 운동을 할 때 그 예를 들면 해당 관절에 뭐 아무래도 압력을 많이 가하거나 웨이트를 가하거나 하면 통증이 더 유발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통증이 오고 보통 통증이 오더라도 한 24에서 48시간 이내 이 정도의 이제 아프지만 한 하루 이틀 쉬어주면 다시 좋아지는 이 정도의 통증의 강도면 오히려 그냥 하시는 게 좋다고 권고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동 역치를 조금씩 남들보다는 좀 천천히 속도를 올려가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에 한번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성 IgA 신증 환자인데 루푸스 검사도 해봐야 할까요? 알레르기 질환과 무릎, 손가락과 관절 질환도 생기고 몸도 가려움증이 자주 와요. 지금은 목 부위가 두드러기처럼 붓고 가려워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만성 IgA 신증 같은 경우도 아마도 소변 검사에 이제 단백뇨, 혈뇨 이런 게 나와서 아마 이제 신장내과나 이런 쪽에서 주로 진료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사실 아마 IgA 신증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보통 그 단백뇨 혈뇨 검사를 할 때 대부분 신장내과 선생님들도 초반에 그 항액항체 같은 검사를 하긴 하셔서 뭐 사실 아마 오래전에 진단받으셨으면 검사 결과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검사 결과가 예전에 있는지를 한번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가능성은 뭐 매우 낮아 보이긴 하는데, 뭐 혹시 하신 지 너무 오래됐다거나 아니면은 뭐 말씀드린 대로 증세가 있으시면 뭐 한 번 정도는 이런 항액항체라든가 보체 수치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해서 문제가 없는지는 확인해 보시면 감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다른 분이 질문 주신 거는 베체트병과 루푸스의 차이가 궁금한지 그거에 대해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베체트병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넓게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일종이고, 루푸스도 이제 넓게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또 자가면역 질환이고 이제 그런데요. 우선 사실은 이게 좀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제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는 저희가 좀 혈관염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이런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다양한 임상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겹치는 증세는 이제 구강궤양이 되겠습니다. 이제 베체트병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구강궤양, 성기궤양, 관절염, 그리고 장의 염증, 눈의 포도막염, 그다음에 신경계 염증 이런 게 생기는데요. 아마 겹치는 분은 구강궤양과 관절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베체트병 같은 경우도 자가면역 질환이지만 베체트병은 우선 가장 큰 대비되는 특징은 자가항체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루푸스는 앞서 말씀드린 항액항체라든가 여러 자가항체, 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보체 수치가 떨어지고 이런 수치의 이상이 생기지만 베체트병은 그런 자가항체가 특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는 그런 거를 이제 사실 배제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하고요. 구강궤양이 이렇게 병이 심할 때 같이 생기는 게 비슷한 겹치는 특징이긴 한데요. 베체트 때 특징적인 증세는 그 아프타성 궤양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루푸스 때 생기는 구강궤양은 뭐 사실 입안에 전반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비교적 얇고 통증이 심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생기는데, 아프타성 궤양의 특징은 이렇게 생기면 많이 아픕니다. 많이 아파서 뭐 식사를 하시기 힘들다거나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아프타성 궤양을 하면 보통 이제 경계가 명확하면서 꼭 분하고 패인 것처럼 이렇게 패인 궤양이 입안에 생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거가 특징이고, 뭐 베체트 때 조금 특이적으로 생기는 증세는 이제 입안에 아프타성 궤양이 생기는 것처럼 성기 쪽에 궤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위나 장내시경 같은 걸 검사를 했는데 그쪽에도 그런 아프타성 궤양과 유사한 장에 궤양이 있다거나, 눈에 포도막염 같은 게 생기면 좀 그거는 오히려 베체트에 가까운, 그건 좀 베체트는 증세가 진단에 중요한 병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서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는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루푸스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뭐 사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뭐 소염진통제 아니면 뭐 이게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이렇게 얘기하는 약들이 이제 사실 워낙 여러 이유로 쓰이고 루푸스에서 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장막염, 흉막염, 이렇게 심막염이 있는 경우에 쓰게 되는데요. 사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우려가 되는 부작용이 말씀하신 그 신기능의 신독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신장 침범이 또 루푸스에서 흔하게 있기 때문에 신침범이 있는 루푸스 환자분에서는 뭐 사실은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쓰게 되는 경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루푸스 환자에서 쓰는 건 아니고 뭐 관절염이나 관절통, 근골격계 문제가 있거나 이런 장막염이 있는데 이제 신기능이 괜찮으신 환자분한테 보통은 처방을 하게 되고요. 사용을 하게 되더라도 보통은 이제 오실 때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해서 그런 신기능을 모니터링해서 악화가 없는지를 보면서 씁니다. 그러니까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조심해서 그 환자분 대상을 잘 골라서 쓰면 되고, 근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증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면 약을 줄이게 되는데요. 보통 줄일 때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같은 거는 먼저 줄입니다. 먼저 줄여서 끊을 수 있으면 최대한 먼저 끊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또 들어온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년 넘은 류마티스 환자분인데 그 류마티스 약이나 질환이 쇳목소리가 나는 역류성 후두염에도 영향을 주는지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약을 드셔오셨는지랑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후두염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실 류마티스 질환들은 대부분 장기간 약물 치료를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쓰거나 또 스테로이드 오래 쓰거나 이런 게 좀 위험 인자의 하나이긴 합니다. 이제 하나이긴 한데요. 이게 뭐 어떤 약을 쓰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오래 쓰신다 그러면 아마 영향이 약간은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역류성 후두염 자체도 그런 약제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런 또 위산 역류가 많이 되는 컨디션이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식도나 위내시경 같은 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이제 생활 습관 뭐 이런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또 이렇게 조금씩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제가 루푸스라고 꼭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반응 없는 의사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딱히 얘기를 안 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참, 아마 이제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2, 3차 병원을 루푸스로 다니시는데, 이제, 다른 문제로 아마 1, 2차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꼭 그걸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글쎄요. 그래도 이제 아마 약을 거의 대부분 루푸스 환자분들은 뭐 소량이 됐든 많은 양이 됐든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떤 거에 대한 거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이제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나 뭐 이런 데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약의 병용하는 약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저희 그렇게 보통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보통 처방전으로 본인 보관용 처방전이 나가는데 이제 그거는 하나 정도 항상 지참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갖고 계시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냥 루푸스는 뭐 있는데 잘 조절돼서 뭐 이 정도 약을 드시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진료를 받거나 하시는 걸 사실 추천합니다. 네. 추천하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가끔씩 관절이 아플 때 가벼운 운동이나 온찜질이 도움이 될까요? 뭐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런 관절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관절에 통증이 있느냐 아니면 염증이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절에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부종이 심하고 뭐 빨갛게 되고 만졌는데 열감이 느껴지고 이런 염증이 있는 경우는요. 사실은 그때는 오히려 약간 냉찜질 위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냉찜질 위주로 하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뭐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시고 관절 염증이 좋아져서 뭐 지금 부종이나 열감이나 이런 건 없고 근데 이제 그 부위에 좀 통증이나 압통이 약간 있고 뭐 또 병원에서도 병은 뭐 많이 좋아졌어요.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이러는데 이제 아직은 관절이 아파요. 이런 상황이시면 그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운동이나 온찜질을 오히려 같이 병행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햇빛 알러지가 있는데 루푸스 스크리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햇빛 알러지도 사실 생명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햇빛 알러지 유병률이 높은데 이제 사실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 루푸스 환자분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햇빛 알러지만 있다고 병원에 꼭 가시는 거는 꼭 필요하진 않을 것 같지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여러 증세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 더 있다고 하면 뭐 햇빛 알러지도 있는데 뭐 관절에 뭐 통증이나 뭐 부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입안에 구내 개양이 많이 생겼다거나 뭐 이제 그런, 아니면 뭐 건강검진 같은 걸 했는데 뭐 백혈구 수치가 낮아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거나 뭐 이제 이런 경우라면 한 번 정도 그래도 받아보시는 게 권고를 드리고, 다른 증세는 아무것도 없이 햇빛 알러지만 있다 그러면은 꼭 급하게 받아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다음에 올라온 메시지를 보면, IgA 신증과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이 동시에 올 수 있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쇼그렌 증후군도 다른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인데, 쇼그렌과 루푸스가 같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흔하고요. 그 IgA 신증과 루푸스가 같이 오는 거, 쇼그렌이 같이 오는 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찾아보면 좀 있긴 하지만 상당히 드뭅니다. 이제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그거는 연관성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네, 어려워 보이고, 그 다음 질문 보면 이제 루푸스로 인해서 간질성 폐질환이 온 경우는 치료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말 그대로 의학적으로도 아주 그 정답, 그러니까 컨센서스라 그러지, 이렇게 의견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 간질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 말 그대로 간질성 폐질환이 얼마나 심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질성 폐질환이 있지만 환자분도 무증상, 뭐 CT 찍었는데 우연히 아주 발견됐는데 아주 미미해요. 이런 정도면 좀 경과를, 루푸스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간질성 폐질환이 뭐 동시에 심하게 나타났는데 폐 기능의 손상이 심하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환자분 주관적 증세도 심하고 숨찬 것도 심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랑 면역 억제제 치료를 쓰게 됩니다. 네, 쓰게 되고, 네,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정도 더 받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죄송하지만 2개 정도 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루푸스 약 먹으면서 여러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복합 비타민이나 루테인이나 항산화 물질, 유산균, 뭐 보조제 이런 거. 사실 이제 외래에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원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먹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드셨을 때 정말 환자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같은 것도 실제로 저희가 비타민을 실생활에서 많이 뭐 음식으로 섭취하면 굳이 보조제가 원래 필요하진 않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현대인의 생활 패턴, 식습관 자체가 그런 걸 좀 섭취하기가 어려운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본인이 새끼 다 잘 챙겨 드시고 뭐 과일, 야채 이런 거를 항상 식단에 잘 골고루 섞어 드신다 그러면 사실은 비타민 보충제가 꼭 필요하지 않은데, 뭐 그런 게 바빠서 뭐 잘 못 챙겨 먹고 하신다 그러면 뭐 비타민 보충제라든가 뭐 이런 거 드시는 거를 뭐 금기는 아닙니다. 금기는 아닌데 그냥 권고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저희가 균형 잡힌 식단으로 섭취하시면 제일 이상적이고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 뭐 그냥 종합 비타민이나 특히 이제 비타민 D 같은 거는 햇빛을 많이 쐬시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보충하시는 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이제 약이 많으니까 너무 약이 많으시면 이제 위장장애라든가 이런 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조금 적당한 균형을 잡혀서 드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거류드리고, 뭐 우선은 또 그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비타민 B를 먹고 있는데 구강 개양에 효과 있나요? 우선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루푸스가 아닌 구강 개양에 비타민 D를 루푸스가 아닌 건 아니지만 루푸스가 꼭 아니더라도 구강 개양 환자분한테 비타민 B를 이제 하면 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부족하면 보충하시는 건 도움은 될 거라고 판단하고, 근데 아직까지 뭐 진짜 루푸스의 구강 개양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아마 좀 평소에 섭취가 부족하다고 하시고 개양이 잦다 그러면 비타민 B 보충하는 거는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건강 강좌는 오늘 여기서 이제 Q&A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남은 좋은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